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이 수거했다고 주장한 CCTV 영상 관련 증거 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영상 조작 의혹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증거물인 선내 CCTV 영상 녹화 장치인 DVR. 조작 의혹과 관련해 참사 유가족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라진 이유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저희 가족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서는 안 될 내용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걸 지웠다는 것은 글쎄요, 세월호의 침몰 원인, 즉 세월호 참사를 방해했다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진 1시간, 저는 이 1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서 사고 당시 CCTV DVR은 선체 3층 안내 데스크에 있었습니다. 63개 채널로 운영된 CCTV는 사고 당시에도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시 40분 이후부터 사고 장면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날 유가족들은 복원된 모형을 통해 조작 기록이 3분이 아닌 1시간가량으로 보고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유가족들은 참사 한 달 만인 2014년 5월 해경과 검찰에 CCTV DVR 수거를 요청했습니다. 같은 해 6월 22일 해군 해난구조대가 CCTV DVR을 인양했고 가족협의회는 검찰에 CCTV DVR 증거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2달 뒤인 8월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복원된 CCTV 영상 공개에도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의혹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검찰 복원 결과 참사 발생 약 3분 전까지의 영상만 존재해 침몰 원인과 선내 구조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저장된 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을 거쳐 정리된 사본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조타실에 있었던 박경남이 조타실에서 여기 5층이죠. 조타실에서 지금 기관부 선원들이 다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CCTV를 보면서 했다라는 내용이 발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실제로 9시 30분 때 이후까지도 실제 5층 조타실에서 CCTV를 통해 기관부 선원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선박 사고 조사의 기초 증거인데도 해경이 참사 2개월 후에야 CCTV DVR 수거에 나선 점과 수거 경위에 대한 해군 해경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에 맞지 않는 점 등 의혹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세월호 CCTV 증거자료 조작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또 특별조사위원회는 내년까지 기간을 1년 연장하고 특별조사 등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라진 1시간에 대한 의혹이 특조위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차입니다. 오염된 물이 배수 펌프장을 거쳐 고스란히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목포 대양산단 입주업체에서 흘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단속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수관문에서 붉은색을 띤 물이 흘러나옵니다. 썩은 해조류 냄새가 뒤섞인 폐수가 악취를 풍기며 유수지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습지는 보시는 것처럼 악취를 내뿜는 붉은 폐수로 물들었고 이 썩은 찌꺼기가 바닥에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오염된 물은 정화 과정도 없이 곧바로 배수 펌프장을 거쳐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인근 어민들은 바다 생태계 오염은 물론 매일같이 악취에 시달린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냄새하고 그 도로 물질이 오는지 거기서부터 물이 나오면은 이 뻘이 예전에는 여기가 낙지가 엄청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은 낙지가 없어져요. 폐수는 어디서 흘러든 것일까? 배수관문 주변엔 목포 대양산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폐수에서 썩은 해조류 냄새가 뒤섞인 탓에 수산물 가공업체가 근원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근 업체를 찾아가 봤더니 실제로 김 가공공장 4곳 가운데 2곳에서 배수 펌프장 유수지로 물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업체 한 곳당 흘려보내는 물의 양은 하루에만 1000톤가량. 업체 측은 매번 여과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며 위법성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물김조차 확보되지 않아 공장 가동을 멈춘 만큼 폐수가 흘러들 가능성은 없다고 부인합니다. 저희가 28일자 이후로 지금 가동을 멈췄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는 찌꺼기라는 일을 안 내보내려고 그 여과 장치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업체 측은 취재를 하는 동안에도 김 씻은 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목포시에 문제를 제기하자 시청 직원들이 곧바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단속반은 난처하다는 입장부터 내놓습니다. 김 가공공장은 폐수 처리 기준이 낮은 이른바 기타 수질 오염원으로 구분돼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빨간물 자체는 색소 자체 폐수만 규정이 있는데 한 400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무조정실에서 이제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체를 만약 폐수를 이렇게 발하라고 하면 이 김 업체는 전부 다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김 가공 공장은 모두 400여 곳. 대부분 기타 수질 오염원에 해당되고 폐수 처리 기준이 엄격한 공장은 단 8곳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환경부는 김 가공 공장을 폐수 배출 시설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관련법은 여전히 겉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여수 낭만포차 이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수시와 관계기관이 협의를 맞춰 거북선 대교 밑으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는데요. 낭만포차 주변 교통 혼잡과 소음 문제가 비로소 해결될 전망입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여수 낭만포차가 거북선대교 밑으로 옮겨집니다. 교통 혼잡과 소음 문제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지 8개월 만입니다. 거북선대교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데 거북선대교 밑에 가설 건축물을 짓고 시민 휴식 공간으로 써도 좋다는 입장을 내면서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흔들리 지역이니까 도시 재생을 통한 주민 소득 사업에 좀 기여를 하고 싶고, 그냥 하부 쪽을 이렇게 놀리지 않고 주민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드렸다. 그동안 낭만포차 주변 차선 한 개를 포차 운영자들이 점용하고 있어 차량 통행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주말이면 그 주변 도로가 주차장처럼 변해버렸던 겁니다. 낭만포차가 거북선대교 밑으로 옮겨지면 교통 혼잡 문제는 즉시 해소될 전망입니다. 공영주차장과 화장실이 마련돼서 포차 운영자가 도로를 점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북선대교 주변에는 상가나 주택이 없어서 소음 민원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전망입니다. 다만 낭만포차가 거북선대교 밑으로 옮겨질 경우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낭만포차 운영자들에게 LP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인덕션 같은 전기 제품만 쓰게 할 방침입니다. 전기 인덕션 있잖아요. 이런 걸로 또 교체를 하고, 포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불이 안 타는 재질로 이런 식으로 교체하고, 거북선대교 밑에다 놔두진 않고요. 그 해안공원 부분에 이제 교통체증은 많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전이냐 존치냐, 시민 설문조사부터 의회 예산 삭감까지 홍역을 치렀던 낭만포차 이전 문제. 관계기관 협의가 원활하게 마무리되면서 오는 9월부터는 거북선대교 밑에서 낭만포차가 운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난달 포스코 광양대철소의 고로 증기 무단 배출 논란에 대해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전라남도의 유권해석요청에 환경부는 포스코가 관련 시설을 임의로 개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광양제철소가 제철소 고로에 설치된 브리더를 상시 개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환경부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고로 증기 무단 배출 논란에 대해 내린 잠정 결론입니다. 광양제철소가 용광로를 정비하면서 유해물질이 섞인 증기를 무단으로 배출했고, 그 과정에서 고로 내부의 압력을 조정하는 밸브, 즉 브리더를 관할기관에 허가 없이 열었다는 의혹이 일자 전라남도는 환경부에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CJ헬로와의 통화에서 최근 고용노동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포스코의 브리더 임의 개방은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휴품 과정에서 화재나 폭발과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브리더는 위험 상황 시 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열리기 때문에 임의로 개방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대기 배출 시설을 운영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 방진 시설을 통해서 가스가 배출되도록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포스코가 이를 어겼다고 봤습니다.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각각 광양제철소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포스코가 대기 배출 시설과 비산 배출 시설 운영에 관한 관련 법을 어겼다고 보고
10일 조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 광양제철소는 조업정지 사전 통지가 나갔어요. 휴풍하고 열풍 작업이 이상 공정이 아닌 공정에서 브로드 밸브를 열었기 때문에 가지 배출관 설치로 해가지고 4월 24일 날 사전 통지를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영상항척은 비산 배출 시설로 해가지고 거기도 사전 통지가 나갔어요. 한편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논란에 대해 추후 브리더 개방 시 환경부 참관하에 배출가스 분석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 차례 지역사회에 파장을 불러온 포스코의 고로 증기 무단 배출 의혹. 더 이상의 지역 갈등과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 관리가 이어져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얼마 전 투기 논란으로 목포 근대역사공간이 주목을 받으면서 덩달아 근대역사관을 찾는 방문객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관에 전시된 자료들을 살펴봤더니 무려 50여 개의 오류가 곳곳에 숨어 있었는데요. 어떤 점들이 잘못 소개된 건지 고정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목포 원도심에 있는 구 일본영사관입니다. 지금은 개항 이후 목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근대역사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역사관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한쪽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영상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영상물에 적힌 설명은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당시 무한우체사는 조선인들이 이용했고 일본인들은 목포 우편국을 썼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습득력이 빠르잖아요. 이런 거 보고 그냥 이렇구나 하고 그냥 잘못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잘못된 게 있으면은 고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틀린 정보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관의 목포지에도 창립일이 1927년 6월 28일로 적혀 있지만 공식 기록은 이보다 10일 전인 18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목포 구 청년회관에서 발행한 조선청년이란 잡지는 실제로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전시물은 세관기지 표지석을 복제한 모형입니다. 세워진 시기가 1897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세관이 아닌 해관으로 불렸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1897년에 개항되고 나서 목포 해관이 설치되었다 해놓고 모형을 만들 때는 목포 세관이라고 글씨를 써가지고 이제 모형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건 이제 명백한 잘못이고 그 외에는 목포 지명 유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목포 근대역사관에 설치된 전시물 가운데 오류나 개정이 필요한 자료들은 모두 52건. 날짜와 명칭이 잘못 표기됐거나 실제 모습과 다른 자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전시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5월 말까지 정비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잘 보지 않으면 모를 그 사소한 것까지 저희가 이번에 잡아내가지고 고치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업체분하고 만나가지고 협의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5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는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목포 근대역사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역사관. 하지만 곳곳에서 오류들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대법원이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킨 여순 사건에 대한 재심을 결정하면서 첫 재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재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폭력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재판부와 검찰도 이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을 전하면서 희생자 명예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48년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가 제주 4.3 항쟁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민간인 2천여 명이 희생된 여순 사건. 당시 군사법원은 520여 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손가락질 한 번에 야산으로 끌려가 사살을 면치 못했던 민간인들. 유족들은 그날의 고통을 떠올리며 국가폭력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가기강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1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여순 사건 희생자 430여 명이
무리하게 연행돼 사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족들은 당시 발표 내용을 토대로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심 청구 7년 5개월 만에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희생자들이 법원에 영장도 없이 체포돼 사형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사법부가 국가폭력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린다고 한다면 국가행정부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여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며 사법작용을 가장한 국가의 무법적 집단 학살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검찰도 국방부와 함께 전담팀을 꾸려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희생자 명예회복에 힘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순 사건 발생 71년 만에 시작된 재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찰, 유족들의 입장 확인을 마친 가운데 다음 재심 재판은 6월 24일 오후 2시에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장기화된 경기 불황 속에 지자체마다 일자리 만들기가 최대 화두입니다. 이런 가운데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순천시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청년 창업인들을 육성하는 창업보육센터를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은 3년 이후 신생기업 생존율이 30%에 그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업을 돕고 관리하는 시설은 전국에 260여 곳이 있는데 대부분 광역시와 대학에 집중돼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창업인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를 추진합니다. 유망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인을 선발해 지역에 안착시키고 이를 통해 일자리도 만들어낸다는 구상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 스스로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들어오면 성공 신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 순천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2022년까지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의 창업보육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했으며 6월 중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창업보육센터에서 활동할 창업인에게는 기술과 예산, 분야별 전문 인력 등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창업보육시설을 추진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먼저 창업보육시설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환경에서 후발주자인 순천시가 어떤 매력적인 조건으로 예비 창업자들을 순천으로 끌어모을지가 관건입니다. 순천시는 가상현실 분야와 전자상거래, 음식을 통한 한류 확산 등 크게 3가지를 사업군으로 선정하고 오는 10월 창업자 경연을 통해 유망한 아이템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 예비 창업인들이 창업에 매진하도록 예산을 비롯해 주거 공간과 문화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순천형 창업을 이끄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으로 부각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거 가지고 단순히 서로 평가, 발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들어올 때 아이디어와 나갈 때 아이디어가 다른, 즉 경진대회에서 살아 숨쉬게끔 아이디어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동업자가 될 수도 있고 동업자가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이와 함께 순천시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중국 중관촌 등 해외 창업보육시설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순천형 창업보육센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호남권 최대 창업보육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순천시의 노력이 어떤 성과를 낼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속이고 수천만 원의 수당을 챙긴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직기강 특별 감찰을 벌여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수급한 2개 사립학교 현직 교사 35명과 행정실 직원 10명 등 교직원 4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실제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초과 근무 확인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해 근무 시간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당 수령한 금액은 2,930여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부당 수령한 수당을 회수하고 부당 수령액의 2배인 5,873만 원은
가산징수금으로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적발된 교직원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7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으며 나머지 교직원에 대해서도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옛 전남지사의 한옥 공간 입찰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캠포 전자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에 매물로 내놓은 전남지사 한옥 공간인 어진누리 등 세 채에 대한 재입찰을 진행한 결과 응찰에 나선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주 재입찰 공고를 내 입찰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유찰로 세 번째 입찰부터는 감정가에서 10%를 낮춰 매각이 진행됩니다. 다시 유찰될 경우 수의 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기부 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조합원 3명의 집을 방문해 총 12만 5천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10배에서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많은데요. 학교 지원센터를 비롯해 친일 잔재 청산, 무상교육 등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오늘은 전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장석웅 교육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장석웅 교육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저희 교육청이 학교 지원센터를 문을 열고 지금 첫 발을 말 그대로 디뎠습니다. 근데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전남교육이 살기 위해서는 학교 중심 그리고 학생 중심이 돼야 됩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사가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교사들에게 부과된 교육 외적인 업무, 행정적 업무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시군교육지원청에 학교 지원센터를 두어서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맡고 있었던 아주 까다로운 행정 업무 이런 것을 이관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학교 지원센터에서는 크게 세 팀을 두게 되는데요. 네. 그 생활인권팀 그리고 학교 지원팀 그리고 학교 혁신팀 이렇게 3개 팀이 주어지게 됩니다. 학교 지원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본청이라든지 직속기관청에 있는 인력을 줄여서 이렇게 학교 지원청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대단히 어렵고 까다로워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 폭력에 관한 일이라든지 교육 공무지 그리고 방과 후 학교에 관한 거라든지 등등등 그런 일을 이제 학교 지원센터에서 전담해서 하고 학교는 그리고 교사는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지금 올해 보니까 이제 10개 학교가 10개 지자체죠. 이제 그 지역에 시범적으로 좀 운영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나 확대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시군교육지원청에 학교 지원센터를 두는 것은 우리 전남이 전국 최초로 하는 거예요. 네.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현재 일단은 22개 시군교육지원청 중에서 올해는 10개 지원청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별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22개청 전체 이렇게 확산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도교육청도 전남을 주시하고 있고 전남의 성과를 그대로 받아서 자기 교육청도 이렇게 실시하려고 좀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좀 선도적으로 좀 우리 전남이 그 말 그대로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좀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문서 업무는 좀 너네들이 좀 해주고 나는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좀 집중할게.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도와주는 업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수업이라든지 생활지도라든지 교육과정에 있어서 아주 열심히 새롭고 혁신적인 창의적인 그런 걸 할 거고요. 그 결국은 우리 아이들 교육력을 높이는 것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도교육청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이제 교육에만 전념하겠다. 우리 아이들과 상담하고 수업을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의욕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사실 교육감님이 교사 또 출신이시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현장 업무에서 느끼셨던 걸 혹시 고스란히 반영하신 건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너무도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 된 지가 한 10개월 됐는데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핵심적인 일이 바로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 그 중에서도 핵심이 바로 학교 지원센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좀 우리 전남이 선도적인 역할을 지금 벌써 시작을 한 만큼 네. 사실 이 부분은 좀 잘 돼서 다른 지역에서도 좀 말 그대로 좀 전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학교 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 사실 권한은 없고 정말 복잡하고 까다로운 업무를 지금 감당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별로 인기 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좀 배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앞에서 이렇게 좀 빛을 보시는 분이 계시면 뒤에서 말 그대로 열심히 서브 역할을 또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사실 앞에 계신 분들도 빛을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니까 좀 잘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예,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네. 일단 뭐 다음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올해가 또 하필이면 또 3.1운동 100주년, 또 예.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또 여기에 발맞춰서 또 우리 전남교육청이 친일 잔재에 대한 것들을 예. 좀 청산하시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뭐 어떤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 친일 잔재가 학교 현장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 활동에도 있고요. 학생 지도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단 14분으로 TF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학교 현장에 남아 있는 그런 기념물이라든지 학교 상징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칠이라고 하는 8월 29일쯤에 1차 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그동안에 활동했던 것을 보고하고 한 단계 더 이렇게 발전을 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앞서도 이제 사실은 좀 반농담식으로 좀 이렇게 드렸던 질문이긴 한데 교육감께서 전직에 또 역사와 관련된 또 교직에 계셔서 예. 역사 쪽에 더 초점을 두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세요. 지난 100년은 이제 새로운 100년을 비추는 거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산되지 못한 이 과거가 우리 미래를 향한 우리의 발길을 잡고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대표적인 것이 친일 잔재 청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친일 잔재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 민족 정기가 제대로 살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든지 또는 통일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전남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다양한 계기 수업이라든지 또는 교과 활동을 통해서 함양하도록 하고 그래서 당당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아이들로서 최선을 다해서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 그대로 또 이번 그 일제 잔재 청산 등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뭐 역사 의식 고취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심어 주실 것 같아요. 좀 네. 기대 효과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일단 그 우리 역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교육 과정하고 연계해서 지도를 할 거고요. 네. 역사 탐구라든지 그리고
이미 3.1 운동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 계기 수업이라든지 그런 등등을 통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미래도전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 찾기, 뿌리 찾기, 독립운동 전적지 순례라든지 하는 다양한 그런 체험 활동을 학생들 스스로가 기획해서 하는 그걸 적극적으로 장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좀 연계돼서 다음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이 자체도 말 그대로 소통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도민청원 마당을 또 운영하시기로 예. 했습니다. 운영하시기로 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저는 촛불혁명에서 드러난 그 도민들의 생각은 참여를 통해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전남교육도 우리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가운데서 새롭게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홈피에 도민청원마당이라고 하는 배너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전남도 교육 정책이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거기에 게시를 하게 되면 일단 한 달 동안 500명 이상의 도민들께서 공감을 표시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2주 이내에 답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게시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좀 이따 나올 겁니다만 교육참여위원회 문제라든지 도민 참여마당을 통해서 도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내고 그런 가운데서 전남 교육을 함께 손잡고 가져가려고 합니다. 뭐 지금 때마침 또 얘기를 해주셔서 그 교육참여위원회라는 것도 구성을 하시려고 네. 하고 있다는 네. 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뭐 소통의 일환일 것 같은데요. 어떤 거죠 이게? 그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도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거죠. 일단 도에는 도참여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시군 단위에는 시군 참여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시군 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명 내외로 구성하는데요. 학생, 학부모, 지역 인사, 지자체, 시민사회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의 교육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이것을 의제화해서 지역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관심들이 아주 많으셔요. 저는 이 지역교육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지역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지역교육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학생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 교육을 위한 것이고요. 결국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교육참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보면은 교육감이라든지 교육청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나누는 거거든요.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교육장도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이렇게 추천하신 분을 또는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주민감사관제라든지 그런 등등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 교육자치 원리가 역시 주민참여와 주민통제의 원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함께 소통해서 지역교육을 함께 손잡고 나아가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교육청이라는 존재 자체가 학생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키워나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지원하는 곳이잖아요. 예, 저는 교육은 교육청과 학교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자체,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해가야 돼요. 사실 그동안에 학교나 교육청은 지역사회 속에서 외로운 섬처럼 존재했어요. 예, 교육청과 학교 힘만으로 교육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손잡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현장에서 많이 느끼신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이제 물론 교육청도 필요하지만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런 그 교육참여위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네.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사실 교육청에 들어와 줘야 또 교육청도 그에 발맞춰서 또 움직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음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물론 또 학생 얘기입니다. 또 최근에 또 이제 많은 문제죠. 학교 폭력들.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좀 기울이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일단 학생 지도 패러다임이 좀 바꿔져야 돼요. 그 처벌 위주?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미 뉴스를 통해서 숱한 학교 폭력 문제를 접하면서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벌, 이른바 응보적 그런 학생 지도에서 벗어나서 관계 회복을 중심에 놓는 그런 새로운 학생 지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학생 지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이런 면에서 아직 선생님들이 좀 낯설어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연수를 좀 적극적으로 지금 조직하고 있고요. 그런 전문가 풀을 만들어서 부르면 어느 학교든 이렇게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 지도에 있어서 회복적 생활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교실이 바뀌어야 된다. 교실이 이제 수업이 바뀌어야 된다. 학생 활동 중심, 참여 중심으로 수업이 바뀌어야 됩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교실,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학교, 그런 교실에서는 학교 폭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폭력의 문제는 어쨌든 회복적 생활교육으로서 최대한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교실을 변화시키는 문제, 수업을 변화시키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를 통해서 학교 폭력의 문제도 최소화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예전에 좀 돌아보면 사실은 교육 수업 자체가 사실은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이었다면, 지금은 좀 많이 그래도 서로 의견도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형 수업인 것 같아요. 많이 좀 변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셔요. 사실 옛날처럼 이렇게 선생님이 막 일방적으로 판서하고 받아 적고 설명하고 그런 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변화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정말 열심히, 특히 초등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변화의 바람,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꾀하겠다고 하는 바람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주도적인 활동들, 또 말 그대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학생 관계 회복이라든가 이런 폭력 문제들도 점차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뭐냐면요, 좀 거창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학교 내에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실천하고 하는 겁니다. 주제는 수업이라든지 또는 학생 지도 방법이라든지 뭐 체험학습이라든지 또는 뭐 진로 진학 지도라든지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연구해야 됩니다. 동료성을 갖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또는 옆에 있는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같은 과목 선생님이라든지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고 그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학생 지도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확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바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학교들한테도 좀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60인 미만의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40%를 넘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예, 작은 학교 문제는 어쨌든 그 전임 교육감 시절,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중요한 문제로 삼고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큰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작은 학교 문제는 지역사회하고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고요. 그 점에 있어서 단체장님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역의 마을교육 공동체 그리고 교육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열심히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시설을 복합화해서 지역의 커뮤니티화하고 그래서 학교가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전남형 미래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동학교군이라든지 제한적 공동학군이라든지 또 통학의 편의라든지 에듀택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등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또 작은 학교가 갖고 있는 강점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고 자연환경도 아주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별 학습도 가능하고요. 교육과정도 창조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노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름대로 이 제빛깔을 가진 특화된 작은 학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작은 학교가 되는 것이고 또 떠나지 않는 작은 학교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사회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학교 그리고 교사들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그 학교만의 빛깔, 그 학교만의 교육력 그리고 특화된 교육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작은 학교가 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와 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취재 과정에서 사실 좀 봤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또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가 봐도 특성화학교처럼 그 아이들에게 특화된 뭔가 좀 맞춤형 교육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작은 학교만의 뭐 강점일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이 되면 작은 학교들이 계속 살 길을 모색할 수 있겠네요. 말 그대로. 예, 근데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고 또 작은 학교 살리는 것이 또 전남 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벌써 어느덧 마지막 질문이 됐습니다. 뭐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저희 전남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앞서서 또 말 그대로 참여할 수 있는 뭐 교육참여위원회라든가 또 이런 것들도 좀 계속 또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교육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또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 전남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말 그대로 미래 우리 장차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카메라 보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정말 소중한 아이들을 우리 전남교육청 학교에 맡겨주셨습니다. 학생 중심, 교실 중심의 교육 정책으로 우리 전남 아이들을 미래의 인재로 키워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함께 손잡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아이를 품으면 아이들은 세계를 품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이를 품고 미래로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말 그대로 진짜 뭐 미래를 생각하시는 만큼 또 이것들이 아이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좀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교육이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더욱 앞서가는 혁신 전남 교육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